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7회 전산세무 1급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원가니까 이렇게 어플한 얘기죠. 자, 1번.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매일 원가에 가산한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추가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가 되겠고, 3번, 현재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원가, 기여하면은 포함돼야 되고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4번 판매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퇴직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요. 자, 1번 확정 기여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확정 급여형이 있었었는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기여형이 있고 급여형이 있다. 그래서 급여형을 뭐라 그랬었죠? DB형. 기여형은 DC형. 외우는 방법은 급이 다음이 2죠. B 다음이 C이기 때문에 DBDC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DB 같은 거는 뭐라고 했었죠? 사회 적립 해서 얘는 회사가 대신해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확정 기여형은 뭐냐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 그래서 얘는 보다 충당 부채가 있다 없다, 부채가 쌓여있지 않다. 얘는 부채로 쌓는다. 그쵸? 그래서 사회에 적립한 자산들을 뭐라 그러냐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확정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확정기여형을 했을 때는 당해 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인식한다. 얘는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보다 확정급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있는 내용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제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쵸, 보고기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기여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얘는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을 미리 주는 거고 급여형은 사회에 적립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3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사회에 적립한 것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여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 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회사가 2019년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총 100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이 운용자산 뭐냐면 이제 그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운용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에요. 적립 금액이 110이에요. 그러면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00인데 회사는 110을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사회에. 그럼 무슨 얘기요? 이 차액 10만, 이 10만큼은 뭔다? 얘는 투자 자산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은 실제로 회사가 줘야 될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로 회사가 퇴사했을 때 줘야 될 금액은 100인데 110을 적립했으니까 초과하는 20은 투자 자산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4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모아 회계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미미만 알아두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보기를 보고 이해를 해서 푸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2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되고요. 3번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후 매입가액의 잔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한다. 좀 끊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금융상품을 인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만약에 섞여 있으면 인식할 수 있는 공정가치 부분들은 공정가치를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3번도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4번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 흐름이 변경되면, 즉 계약 내용 등이 변경이 되면 금융자산의 순장부 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 원가를 조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조정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추정이나 변경이 해서 현금 흐름이 변경되면은 반드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파트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가증권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회계 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번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세무는 보관창고를 자가 건설하기 위해서,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 낡은 창고를 7억, 토지 5억에 건물 2억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용 2천만 원과 토지 장지 비용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철거 건물의 잔존폐물은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달리 표시를 했는데요. 자, 창고를 다시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토지를 매입을 했단 얘기예요. 그쵸? 어떠한 토지가 있고 건물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자, 회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토지에다가 창고 이렇게 멋지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뭐였냐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토지와 건물을 산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내가 어떠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토지를 샀는데 이 위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해야겠어요?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토지와 건물들을 구입했을 때는 얘를 다 뭘로 본다? 얘는 다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봐요. 취득가액으로 봐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어떠한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산 이유는 내가 건물 새로 지으려고. 그런데 그 땅에 토지랑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은 내가 사기 싫어도 이 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는 다 뭘로 본다?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7억이랑 이 건물 가격 포함한 이 7억이랑 철거 비용이랑 토지 정지 비용을 다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봐야 되는데 보세요. 잔존폐물 500만 원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 더하고 더해서 원래는 7억 2,800인데 여기서 뭘 빼요? 잔존폐물 처분한 거를 빼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전부 다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억 2,300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4번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개념을 복습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자, 세무는 2017년 7월 1일 한라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총 공사 대금이 2억이다. 자, 그런데 세무의 수익 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2019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공사 수익 관련돼서 공식 2개 외우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수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수익은 도급금액, 얘죠. 2억에다가 진행률을 곱해서 그 다음에 정기말 누적 공사 수익을 빼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진행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원가로 구하는데 총 공사 예정 비분의 당기 공사 누적액으로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풀 거고 얘를 이용해서 푼 거를 연습하신 분들은 바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까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길어서 엑셀로 표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도급 금액은 다 동일하죠. 2억이에요. 총 공사 비용, 그쵸? 2억이고. 자, 어떻게 했냐면 진행률 이제 구할 건데요. 진행률 구할 때 필요한 게 보다 단기 공사 누적액과 총 공사 예정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공사대금 청구액을 일단 제외를 하고 보겠습니다. 단기 발생 공사 원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소요 추정 원가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제가 어떻게 표에 넣냐면 이렇게 넣었어요. 단기 발생한 것들은 여기 이렇게 넣고, 자, 추가 소요 발생한 거는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래서 진행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 예정비와 단기 공사 누적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제가 단기 누적과 총 공사 예정비를 구해서 진행률을 구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자, 단기 누적액 얼마예요? 단기 발생액 얘네 더하면 되죠. 자, 2018년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2019년은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쵸? 요거 이해하셨다. 그쵸? 추가 소요액은 문제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쵸? 얘를 넣어요. 그럼 총 공사 예정비는 얼마예요? 단기에 발생한 거에 추가 소요된 금액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총 공사 예정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18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2019년은 추가 소요 금액이 없으니까 단기 누적액이 바로 이렇게 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률 어떻게 구하시냐면 단기 공사 누적액 얘랑 얘랑해서 이렇게 나오고, 자, 2018년은 얘랑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19년은 완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10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사 수익은 어떻게 구한다? 도급 금액의 진행률 곱해요. 그래서 이 동급 금액의 진행률 곱한 걸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2017년 거는 얘가 되겠고요. 2018년은 도급 금액의 진행률 곱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런데 정기말 누적 공사 수익을 빼야 되니까 2018년에 단기 공사 수익은 금액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누적은 얘가 되는 거고, 2019년은 단기 누적은 100%니까 2억이 되겠고, 단기 거는 2018년에 누적을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얘가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2019년에 공사 수익은 어떻게 된다? 정기말 누적 공사 수익을 빼면 되는데, 정기말 누적 공사 수익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는 도급 금액의 진행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이해 가셨어요? 도급 금액의 진행률만 곱하면 그냥 누적 공사 수익이에요. 이 수익은 단기 거거든요. 단기. 그러니까 누적 수익은 어떻게 한다? 진행률에 도급 금액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얘만 진행률을 바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행률 어떻게 구한다? 제가 다시 지워보고 해볼게요. 진행률 어떻게 구하냐면 얘 진행률 어떻게 구해요? 총 공사 예정비를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단기 누적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진행률 구해서 2018년 누적액 구해서 19년 거를 어떻게 한다? 얘에서 얘를 빼서 5천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데, 우리가 봤더니 누적 공사 수익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네. 도급 금액의 진행을 곱하면 되네. 그러니까 바로 수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018년 거가 되겠고요. 얘는 2019년 거를 이렇게 해서 구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6번입니다. 오늘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얼마인가 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설명은 일단 공식으로 할 건데요. 크게 어렵진 않죠. 예상 금액이 요거니까 200원이네. 그쵸? 200원이네. 여기서 200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200원 나누니까 3200시간이다 라고 바로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요거죠. 그래서 실제 제조 간접비, 이 예정 배분 실제 제조 간접비는 실제 발생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분율로 한다. 실제 발생 시간을 모르니까 퀘스천을 해놓고 예정 배분율은 이렇게 구한다. 예상 금액이랑 직접 노무 시간으로 했더니 200원이네요. 시간당. 그래서 64만 원이 발생했는데 시간당 200원이니까 나누면은 3200시간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7번. 요거는
예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의 상대적인 비교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주요 정보 이용자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대외용이에요. 대외용. 즉 외부용인 거죠. 그래서 1번 얘 맞고요. 얘는 내부용입니다. 2번 원가 계산 시점은 뭐 회계연도 기말이라고 돼 있는데 뭐 실제로 회사에서는 매월 결산을 수행하긴 되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생산 완료 시점이 되겠고,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가 있는데 실제 개별 원가는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액으로 하겠고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상 발생액이 아니고 얘도 똑같이 실제 발생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공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에요.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 공손은 어떻게 한다? 정상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었죠. 자, 얘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맞고요. 2번 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에요. 정상 공손이 아니고 비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 회피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3번 비정상 공손품 원가는 발생된 기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은 영업이고 정상은 매출원가. 4번 기말제공품이 공손품 검사 시점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정상 공손 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조금 4번 어렵긴 한데요. 개념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한세는 다니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의 평균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본다고 돼 있네요. 요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공품의 원가는 어떻게 구하죠?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항상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산출을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이 표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선입선출법, 평균법,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쭉 써서 얘는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항상 쓰셔야 돼요. 시험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얘를 메모를 어딘가에 해두시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차이점 뭐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을 고려하는데 평균법은 기초 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기 완성량은 기초 제공 더하기 단기 짝수 빼기 기말 제공으로 구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법이니까 선입선출법을 일단 가려놓고 평균법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기 전에 단기 완성량을 먼저 구할 건데요. 왜냐면 단기 완성량은 문제 없네요. 그쵸? 그래서 기초 제공품 얼마냐면 120단위. 단기 투입한 거, 단기 착수한 거 얼마예요? 280단위. 기말 제공품 수량 얼마예요? 80단위니까 빼기 80해서 단기 완성량은 32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완성량 320이니까 어떻게 한다? 평균법에서 재료비 가공비는 전부 다 단기 완성량을 100% 투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320단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320에 곱하기 100%, 100%. 그 다음, 자, 기말 제공품이에요. 기말 제공품 어떻게 해요? 재료비는 100% 들어오고, 가공비는 완성 퍼센트 들어와요. 기말 제공품 수량 얼마죠? 80단위죠. 재료비는 어떻게 한다? 80단위에 100% 들어와서 80단위. 가공비는 어떻게 한다? 완성도 80%니까 80에서 64단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얼마다? 얘네 두 개 더하니까 400단위고 가공비는 다 더하니까 384단위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재료비의 단가, 가공비의 단가 구해야 되죠. 볼게요. 자, 재료비의 단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400단위네요. 그쵸? 자, 그래서 400단위를 어떻게 하냐면 직접 재료 원가라 네 두 개
13만 6천 원을 4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얼마다? 340원이 나오는 거예요. 가공비도 해볼게요. 384단위인데 얘네들을 더해서 나누면 720원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구해야 되겠죠? 기말 제공품 얘의 수량 곱하기 단가 볼게요. 그래서 자 재료비는 어떻게 되냐면 340원에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시고 가공비는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곱한 것들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재료비 투입 금액이랑 가공비 투입 금액을 더하셔서 73,280원을 구하시면은 되겠어요. 보통 문제에서 뭐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단가까지 구하는 거 물어보실 때는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서 추적을 하시면서 풀으셔야 돼요. 실수를 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 지리산의 제조원가 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그래서 이 빈칸 채우기를 같이 해보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원재료비네요. 자, 원재료비 어떻게 한다? 기초란 단계는 더하고 기말을 뺀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 원재료 재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고 얘네 두 개 더하고 얘를 빼면 6,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 얼마 나오면 되겠죠? 6,0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0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7,200에서 700 빼면 6,500이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한 게보다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더한다? 이렇게 3개, 6,500, 900, 1,300 더하시면 되겠어요. 8,700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거 기초 재고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 합계는 뭐예요? 얘네 두 개 더한 게 요 합계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합계는 얼마냐면 8,900이 되겠고요. 얘는 뭐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얘를 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뭐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겠죠.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얘에서 얘를 뺀 거 7,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시고 보기를 보시면은 되겠죠? 자, 1번 기초 원재료 재고는 400 맞고 2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8,700 맞고 3번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200 맞고 4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800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의 감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법인세 어디죠? 법인세 과세표준 그 서식 만들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나오죠. 보겠습니다. 1번.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그래서 자, 아닌 것이 있었어요.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고 외국 납부세액도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고 토지 등 양도소득도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맞습니다. 2번 정년 대비 고용인원에 감소하지 않는 경우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다. 얘도 일단 맞고요. 넘어가 볼게요. 3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령 계좌를 미시용과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령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가 없어요. 탈세하지 말란 얘기예요. 4번 내국 범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요런 게 있구나라고 체크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요새 뜨시는 카피추 아시나요? 그 애가 유조건 불렀는데 재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답은 되게 쉽죠? 네, 1번입니다. 자,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인 거.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복권 당첨되면 무조건 분리과세 돼서 우리가 세금 떼고 금액을 받고요. 일용직 근로소득도 우리가 무조건 세금 떼고 받고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 세금 떼고 우리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1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청징수 대상 이자에 대해서 결상상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2번을 아마 많이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자, 3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항하는 보험료 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항하는 미지급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합니다. 산입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지급 이자 우리 뭐죠? 결산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미지급 이자 그쵸?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 얼마 미지급 비용 얼마를 하면은 이 이자 비용은 송금에 산입이 돼요.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 이자 대해서 미수이자를 계상한 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산입하지 않은데 이 이자 비용에 대한 것들은 송금에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2번이랑 4번이 아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4번 다음 중 부와 같이 세법상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일단 답을 먼저 체크하고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볼게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항상 무조건 대부분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종료일 기억해 두셨다가 종료를 찍으셔도 돼요. 자, 일단 요건 좀 어려운 거니까 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1번, 2번, 3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즉 장기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그래서 얘는 조건부나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요. 2번 본래 재화 용업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자,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데 계약서 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원래는 뭐 예를 들면 10월 1일이에요. 1일인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금을 10월 1일날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가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인데 자, 1일인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뭐 9월 25일날 발행을 해서 돈을 9월 말일날 줬어요. 돈을 세금계산서를 9월 25일날 발행해서 9월 30일날 그럼 얘는 5일 동안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9월 25일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 자, 원래 계약서상의 계약금을 우리는 10월 1일날 주기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10월 1일날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대가를 7일 이내에 주게 되면은 9월 25일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은 좀 어려운데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영무회 제공이 완료된 때는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할 때는 공급 시기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무회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 가격이 확정되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는 우리가 원래 뭐 제한을 뭐 상부권을 뭐 한때 뭐 이렇게 장기하부 판매 뭐 한때 뭐 제한을 인도한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약간 좀 예외되는 경우들을 많이 기술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공급 시기 범위들을 문제로 내서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답은 찾기 쉽게 나왔어요. 항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해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1번 소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래는 100분의 80인데요. 10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 입주 지대상금의 경우에는 즉 주택 입주 지대상금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아니고 얼마로 하냐면 100분의 80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종교인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를 합니다. 4번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서 강연료 등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고, 자, 잘 모를 때는 얘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으로 자, 실기에 자, 실기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서 전세셈을 읽으면 돼요. 여기서 기타 소득자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저처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지체상금 해볼까요? 아이고, 지체.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얘는 필요경비율 80%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검색해서 푸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실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3월 15일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3월 10일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자, 우리 현금 배당이 어떻게 하면 되고 주식 배당이 어떻게 하지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정과목 설명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얘는 부채, 미규브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할 때 얘는 그래서 보다 자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니까 1억의 10%에서 1,000만 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K랩 프로그램은 항상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계산 과목 구분을 아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4월 3일 간이가세자인 골몰식당에서 공장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식대 1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간이가세자니까 얘는 일반전폐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회식이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법인카드로 했으니까 BC카드로 1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7월 12일 주 최고액의 약정에 따른 판매 장려금으로 제품 원가 1,000만원, 시가 1,5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지급하였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 판매 촉진비 계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볼까요? 자, 판매장려금 줬으니까 뭐다? 얘는 자계사패에서 제외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14의 건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한다? 원가에서 제품의 원가 얘는 타계정으로 해서 장부 인식하시면 되겠고, 부가세는 시가로 해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은 요 원가, 취득 원가로 하시면 되겠고, 부가세는 시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요거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분계 들어가 봅니다. 자, 제품은 타계정으로 해서 얼마? 원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어떻게 한다? 부가세는 시가로 해서 150만원, 이 1500만원의 10%에서 15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판매 촉진비 계정으로 해서 1150만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니까요. 반드시 제품과 부가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건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사는 액면금액 2천만원인 사채 중에서 50%를 중도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항상 사채 자기 주식 등등등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항상 관련된 계정을 체크 반드시 하라. 문제에 나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액면금액이 있는 사채 2천만원 확인이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있구나.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180만원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8월 4일에 사채 얼마 팔았죠? 50% 팔았으니까 일단은 사채가 없어지고요.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보통예금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이제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어떻게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5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긴장하시면 그냥 다 180 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반드시 50%를 체크하셔서 180에 50%만 죽여주시면 되겠고, 차액은 사채 상환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회를 해서 50%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한 2, 3초 정도 보시고 저는 이제 바로 넘어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 한번 쭉 보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당사는 2019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를 누락해서 자,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전표를 입력하고 분기는 생략하시고 이렇게 해서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무에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무에서 미전송 가산세는 적용하지 말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신고 불정신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건데, 자, 5월 3일 거 볼까요? 제품 판매했으니까 전자세무에서 발급하고 전송했으니까 정상적인 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종이세무계산서니까 얘는 10일 과세를 하시는데 전자부 종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종이 세금에서 발행했으니까 가산세가 있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6월 21일 거는 세무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건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가산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전표 입력을 하시고, 두 번째는 수정신고서 하시고, 세 번째는 가산세 명세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5월 3일 과세의 공가액이 3,200, 부가세 320이고 화인 상사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분기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똑같이 과세고 공급가액이 2,000, 부가세 200. 그 다음에 얘는 금화 유통. 그리고 전자 분위가, 그쵸? 부를
입력하시면은 안 뜨죠? 네,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월 21일 얘는 뭐다? 14건별 공가액이 얼마냐면 1700. 부가세,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1800 그냥 할게요. 1700 170 하시고 아이테크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부가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후성신고 차수 1을 하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뭘 하냐면은 가산세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탭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키를 눌러서 가산세를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정상이니까 두시면 되겠고, 자, 종이세금계산서니까 뭐예요? 자,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가산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종이는 지연 발급이에요. 제가 가산세를 이렇게 써볼게요. 지연 발급이고, 건별 같은 경우는, 요애 같은 경우는 미발급이죠. 미발급.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2천만원, 지연 발급에 2천만원. 그래서 10% 들어가고, 미발급은, 2%, 1% 들어가고, 자, 미발급은 2%죠. 1,700만원. 2%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세금을 얼마 더 내야 되냐면 얼마죠? 얘에서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690만 원이에요. 그렇죠? 69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보면은 얘를 신고 일반을 69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아이고. 자, 그래서 신고불성실 원래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예요? 10%인데 어떻게 하죠? 10% 원래 69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확정 신고를 9월 1일 날 다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이내죠. 그래서 69만 원에 나누기 2를 하면 34만 5천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납부불성실도 똑같이 690만 원인데 얘를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당초 신고 납품기한이 6월 30일이니까 2019년 7월 25일 그쵸? 근데 언제 우리가 9월 1일 날 하네요. 2019년 9월 1일 하시면 자동으로 미납일수가 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어요. 나머지는 누락된 거 없죠? 네, 확인하시고 닫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 2번 당사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위제매입세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있네요. 뭐예요? 한근도 초과액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은 뭐다? 공제율이 농산물들은 104분의 4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입력하는지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볼게요. 한도 초과액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반조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세금계에서 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조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 금액 차액들은 한도 초과액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부가세를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BC카드로 결제한 게 있고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농어민으로부터 결제를 했네요. 자, 요걸 체크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부가세인데 위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네요. 그쵸?
자, 얘를 할 건데 메인 매주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메인 매주 전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입력하실 때 주의해. 항상 뭘 하냐면 얘는 미재료 매입에다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전체 입력이 아니라 어디? 여기. 자, 그래서 10월 20일이네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잘 안 보이시면은 그 문제 프린트 하신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월 20일. 좀 확대를 해볼까? 네, 그래서 자, 유형은 뭘로 하냐면은 우리 과일 산 거네요. BC카드로 샀으니까 뭐예요? 면세인데 무슨 면세냐면 카드 면세네요. 여기 58번에 카드 면세. 자, 그리고 품목은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과일. 공급가액 얼마냐면 70500. 위제 매입 구분 및 매입세액은 항상 법인은 그냥 1번 누르시면 돼요. 위제 매입 여기 보이시나요? 위제 구분에 위제 매입 재활용 구리수께 떠 있는데 여기다가 1번 위제 매입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중소기업이니까 104분의 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거래처가 뭐냐면 우리 과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해당 사항 없으니까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포함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계는 뭘로 한다? 우리 보니까 카드네요. 그쵸? 카드를 입력하셔서 얘를 BC카드네요. BC카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10일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자, 김만복인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으니까 현금 결제했으니까 현금 면세가 되겠어요. 똑같이 과일이고 공가에 얼마냐면 150만원. 1번 넣어주시고 코드가 김만복 하시면 되겠죠. 분계는 현금이니까 자, 1번 현금으로 넣어주시면은 분계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 매출 전편에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제 매입 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가서 위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그러면 우리 입력한 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시면은 신용카드 등 합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농어민도 있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농어민이 없네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얘를 농어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바꿔주신 상태에서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예정분 얼마예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제조업 면세 농산물 탭 가야죠. 죄송합니다. 실수할 뻔했어요. 제조업 면세 농산물 탭 이용해서 자, 1기 얼마죠? 보니까 1억이네. 얘는 1억 2천이죠? 1억 2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학년 매입액 여기 1기는 41600 2기는 7200 넣어주시면 되겠고 공제율 요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 얼마예요? 160만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확대가 안 되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신고용에도 똑같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전표 입력하실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그냥 하나하나씩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일로 가셔서 보시는 게 편해요. 관리용에서 요거 가지고 보셔도 되고 신고용에서 요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냐면 뜻이 뭐냐면 관리용을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위제 매입세액 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이만큼인데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 금액만큼은 공제를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이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이 금액이 뭐냐면 얘가 바로 한도 초과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도 초과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2769 230 빼기 1784615 하니까 984615 나오네요. 그래서 984615를 전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디 전표냐면 일반 전표에다가 네, 12월 31일 자,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얼마냐면 984615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984615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교에는 뭐 특별한 말이 없긴 하겠지만 6번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겠어요. 뭐 찜찜하시면 그냥 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2월 3일에 주식 100주를 취득하였다. 이 중에서 40주를 매각 양도하고 나머지를 보유 중이다. 공정가액은 주당 9,000원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에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은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됐으냐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100주에 만원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예금 됐겠고, 처분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12,000원에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40주가 없어진 거니까 4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원짜리를 12,000원에 양도했으니까 만원짜리를 12,000원에 양도했으니까 2,000원 곱하기 40주만큼은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 40만원은 처분 이익이 될 거예요. 아, 죄송해요. 8만원이네요. 어떻게 곱한 거지, 제가? 2,000원에 40주 곱하면은 8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에 홀려가지고, 네. 그래서 8만원 되고, 보통 예금이 들어왔겠죠. 자, 이 상태에서 60주가 남았는데, 기말에 9,000원이래요. 평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60주 남았는데 만주에 취득한 게 9,000원이 됐으니까 기말에 있는 장부가액은 54만원이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 잔액이 60만원이 있었네. 그쵸? 60만원이 있었는데 54만원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죽여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만원짜리가 9,000원 됐네. 차이 얼마야? 1,000원이네. 그쵸? 1,000원에 60주 곱해서 바로 얘를 산출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 조회하셔서 단기 매매 증권 60만원이네. 근데 60주에 9,000원이니까 54만원이네. 차액을 6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편하시고 익숙하신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 가치가 1,00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회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이며 자산 손상 자손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특허권이 얼마인지 조회하시면 돼요. 얼마냐면 3,000만원이네. 근데 1,000만원이 됐네요. 그쵸? 3,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짜리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형자산 손상 자손 얘는 특허권 죽이면 되겠죠?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특허권이 2,000원 죽여주시면은 1,000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무형자산 손상 자산도 똑같이 손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권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회사는 기만의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퇴직금 추계액 이 전액을요. 이 전액을 퇴직금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산하시오. 어렵진 않죠? 자, 경영지원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4,000만원이 있었는데 1,300만원 썼어요. 그래서 2,700만원이 있는데 자, 5,000만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3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절단공정팀도 마찬가지로 7,500에서 1,000만원 써서 6,500이 있었는데 7,500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플러스 1,00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분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퇴직급여판, 경영지원팀이니까 판, 절단공정팀이니까 제하셔서 2,300, 1,000만원을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자, 2019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이 출장비를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 후 반납액이 현재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인의 정산 분기를 하시고 출장비는 전액 여비유통비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급금 계정과 가수금 계정 잔액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가지급금은 자산이죠. 가수금은 부채예요. 비슷한 게 뭐가 있었다? 선급금, 얘는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 가지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 가수금은 부채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급금 잔액 조회하셔서 상계 치시고 나머지는 여비교통비 잔액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조회했더니 가지급금이 20만원이 있었고 가수금이 10만원이 1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채니까 부채의 감소는 차변으로 오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와서 가지급금 일로 오시고 가수금 일로 오시고 나머지 잔액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가수금 1000원, 가지급금 20만원, 잔액은 여비교통비로 이렇게 상계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하고 나서는 가지급금 잔액은 이렇게 해서 0원이 되겠고요. 가수금 잔액도 0원이 되겠고 비용이 인식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입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미란 씨의 사원등록증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중 소득 명세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택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란 씨는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녀자 공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소득 금액이 총급여가 그쵸? 3천만원 이하일 때는 부녀자 공제가 되고 한부모 소득 공제는 돼요. 얘는 100만원짜리인데 얘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 그래서 중복으로 적용은 되지 않는데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 이미란 씨는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무시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있다. 자, 얘 뭐예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쵸?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됐었죠. 3번 장남 최현주는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료로 기타 소득이 800만원 있다. 얘는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100만원 이상이면은 공제가 안 됐었고요. 나머지 동거 가족은 소득이 없고 모친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다니까 장애인 구분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왜냐면 장애인복지법 상이니까요. 그쵸?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쭉 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냐면 자, 자녀가 2019년인데 올해 출산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죠? 첫째, 둘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출산 입양해서 둘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부양가족 명세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소득 명세를 한번 가볼게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다른 자료는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2019년 귀속부 이미란 씨에 대한 소득 처분 금액이 발생하였다. 자, 소득 명세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소득 처분이 상여이기 때문에 보세요. 연말정산자를 추가 입력하셔서 소득 명세 탭 이미란 씨 입력하시고 소득 명세 탭 가셔서 여기 과세 대상 추가 인정상여 추가에 가셔서 여기 클릭하시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정상여 추가분 300만원 입력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입력이 되겠습니다. 처음 나왔지만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이다. 이미란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장성 보험은 이렇게, 위료비는 이렇게, 교육비는 이렇게, 기부금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험료. 본인의 생명보험료가 있고 장녀의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에다가 114만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료비 보겠습니다. 본인 맹자 수술비 공제되고요. 그래서 얘는 본인 65세 이상자 입력하시면 되겠고 부친도 되죠. 그래서 똑같이 본인과 65세 이상자에다가 얘 합계를 4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장남의 진료비 수술비 진료비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다가 9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배우자의 성형 수술비가 있는데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공제가 안 되겠죠. 자, 위료비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교육비입니다. 부친의 노인대학 교육비 공제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직계돈속 부모, 장인, 장모의 교육비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예외가 있죠. 장애인 투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부친은 장애인이 아니셨었죠. 모친이 장애인이셨죠. 그래서 부친의 노인대학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고요. 배우자의 대학교 교육비는 공제가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기부금 보겠습니다. 본인 건데요. 자, 본인 건데 뭐예요? 종친의 기부금이에요. 종친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친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배우자만 입력을 종교단체 기부금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바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제시된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타 모집 수당으로 하시고 입력하셔서 지급에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윤지연 님도 마찬가지로 기타 모집 수당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연월일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법인세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같이 실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에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3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대상자산 개정과목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기본적으로 정률법이었죠. 체크하시면 되겠고 건물은 정액법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산코드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취득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가 200만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200만원이 뭐다? 200만원이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1억 4천에서 200만원을 가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하였다.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196만 8,500원이 있었었고 그리고 단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발행된 기계장치에 감가상각비가 5천만원이 있었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부터 해볼게요. 고정자산 등록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인세 하시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게 뭐다? 회사를 변경해 주셔야 되죠. 시험 문제 보시고 변경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아서요. 잠시만요. 제가 입력을 빠르게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인쇄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걸 보시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계정과목명이 기계장치. 그 다음에 코드가 001 자산명이 기계장치고 취득일이 2018년 4월 25일. 자, 그 다음에 기초가액이 얼마냐면 1억 4,200.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5천만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정기말 부인내기액이 1968500. 1968500.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이 5천만원.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니까 얘는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얘를 제조로 바꾸시면 되겠고, 업종은, 뭐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여기 가셔서 우리가 등록했던 것들을 유형자산 정률법에다가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계장치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입력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으로 세무 조정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취득가액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회사 상각비 확인할 수 있고
전기말 부인에게 확인할 수 있어서 보시면은 여기 조정액이 밑에 보이시나요? 상각 부인액이 762만 207원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세무조정 등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항상 입력할 때는 직접 입력 누르셔서 밑에 있는 거 참고하셔도 되고 요거 보셔도 되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거 쓰셔도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7620-207 소득처분 뭐죠? 유보 발생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만들라고 돼 있네요. 조정명세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상각 부인액 그대로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2번 갑니다. 자,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에 입력된 내용이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요거는 실습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 보면은 첫 번째 본사 건물 정착 토지 취득세는 뭐다? 송금 불산입이죠. 그쵸? 유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토지의 취득세는 뭐예요?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되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고, 자, 법인세, 지방소득세 얘도 뭐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회 유출. 법인세분 법인세랑 지방소득세 전부 다 기타 사회 유출로 빼시면 되겠고, 국민연금 회사 분담분은 상관없고, 제조부서 사용 화물차 자동차세도 비용 맞고요. 재산분 주민세도 비용이고 증권거래세도 비용이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료. 얘 뭐예요? 송금이에요. 그래서 유의할 게 뭐냐면 연체료를 우리가 이거 송금 불산이 맞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연체료는 뭐다? 송금, 즉 세무조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가산금은 송금 불산을 하시면 되고,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 위반 과태료도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별로 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건별로 입력하셔서 송금 불산입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작성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요게 그대로 문제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조정 등록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합계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요거 각각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미 말이 거의 다 했으니까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네. 잠깐만요. 일로 빼야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입력 누르셔서 건물, 토지, 취득세 450만원 얘는 유보고, 그 다음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고, 그 다음에 막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 얘도 기타 사회 유출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순위 조정 명세서. 외화자산은 이렇게, 부채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색깔을 달리해서요. 을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각 계정별로. 그래서 외화보통예금은 자산이고 얘네들은 부채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밑에 유의사항만 한번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다니까 종료의 매매 기준율 예로 하란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로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으로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산 시 외화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매 종료일 기준율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한가? 네.
자, 해보겠습니다. 외화자산 등 평가자손이 존재 명대사니까요. 찾아서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누르셔서. 자, 자산은 위에다 입력하시고 부채는 밑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산부터 해볼게요. 외화 보통 예금이니까 자, 일단은 얘가 USD네요. USD. 외화 금액이 60만 달러. 적용 환율이 얼마였냐면은 장부 금액은 1,000원. 원화금액 자동 계산되는데 자, 얼마로 적용하냐면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 기준일 1,200원. 그러면 자동으로 평가자손이 이렇게 뜹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볼게요. 자, 외화 부채는 다 N하네요. N하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2,000 적용 환율이 8 그리고 10 이거 그 다음에 똑같이 N하고 3천만 N인데 얘는 9원이고 얘 10원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일단은 평가자손익이 뜬 거를 확인하시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세무 조정을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 누르셔서 볼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화자산 같은 경우는 이익이 생겼죠. 그쵸? 내가 원래 6억인데 7억 2천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외화 자산 평가 손익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1억 2천 유보. 그 다음에 자, 우리 부채 있는 것들.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1억 6천인데 2억이 돼버렸고 2억 7천인데 3억이 돼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회사에 빚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2천만 N짜리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볼게요. 외화 부채 평가 손익하고 장기 차입금. 그래서 4천 유보. 외화 부채 평가 손익 단기 차입금 3천 유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찜찜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외화 보통 예금.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문제 밑에 뭐 회사가 뭘 계상했다라고 돼 있으면 어디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서 회사 손익금 계상액을 입력해 주시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없으니까 빈칸으로 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 두 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건 무시하고 여기 있는 것만 반영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부금 지출 내역 기부처는 기재하지 말고 보겠습니다. 1번 지출이 이렇게 있고요. 자, 보니까 자, 얘는 1,000만원짜리는 5월일 거는 이재민 9호 금품인데 어음 기부를 했네요. 근데 뭐예요? 만기일이 2020년 2월 3일이에요. 얘 왜 있을까요? 자, 기부금은 뭐죠? 항상 무슨 주의? 현금으로 실제 지급한 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법정 기부금이긴 한데 어떻게 된다? 송금이 불산입됩니다. 왜냐하면 만기일이 2020년 2월 3일이라는 뜻은 2020년 2월 3일에 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재민 9호 금품은 법정 기부금인데 송금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15일 거 보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래요. 얘는 뭐예요? 지정기부금 9월 21일 500만원 사립대학교 장학금 얘보다 법정기부금. 그래서 기부금은 항상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또는 기타기부금. 기타기부금은 송금산입 등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정이나 지정이나 기타 중에서 또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게 있는 건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정, 지정, 법정 체크하시고 얘는 송금 불산입이 된다고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체크한 걸 가지고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상 차감한 소득금액. 자, 단기순손익이 2억이 있는데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 어떻게 해요? 얘가 1,200이 되죠. 왜냐하면 얘가 송금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일로 와서 1,200만원이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두시면 되겠고, 자, 3번에 세무사 미공제 2월 결손 및 2월 기부금이 있는데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볼게요.
자, 2월 기부금은 어떻게 되냐면 2012년까지는 5년 동안 2월이 되고요. 2013년부터는 10년이에요. 자, 2012년까지의 2월 기부금 200만 원 얘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2012년 거니까 2017년까지 2월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정 기부금인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2월 결손금은 어떻게 되냐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2월 결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일단은 기부금 명세서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보고 법정 기부금, 자, 일자가 5월 1일, 적용은 이재민 9호 금품. 금액이 얼마냐면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1,000만 원인데 어음 기부금은 송금 불산입이 될 거니까 얼마만 입력하셔야 되냐면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이었죠. 6월 15일이네요. 부루, 이웃, 돕기, 성금 얼마냐면 1,500만 원. 네,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 똑같이 9월 21일 사립대학교 장학금 50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수정 눌러서 얼마냐면 2억 입금 산입 1억 2천, 그쵸?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은 1억 2천이 아니라 1200이네요. 죄송합니다. 1200, 송금 산입도 12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으면은 여기 입력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가서 2월 결손금 얼마냐면 1,500에 1,000 더하니까 2,500이고요. 그 다음에 2월 기부금 입력해 줘야겠죠. 2018년도 거. 자, 지정 기부금이니까 예, 3번 하셔서 얼마냐면은 100만 원 2월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한도 초과액 되는 거 없죠. 그러면은 일단 전부 다 공제가 뭐 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송금 부산입된 요거 2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직접 입력 누르셔서 얘는 뭐냐면은 이재민 9호 금품 이재민 9호 금품 어음 뭐 지급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 200만 원. 예, 그래서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외압 평가 요거 유보 제가 안 넣었나요? 유보를 넣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주서강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그래서 고용 증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적용받고자 한다.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 종구정 명세서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업연도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인원이 증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또 감소하게 되면은 뭐 따져가지고 세액공제 받은 거를 토해내긴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개념 자체는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 고용을 많이 늘리면은 세액공제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야 세액공제 혜택 줄 테니까 고용 늘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이내 인원 감소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이건 나중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직선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입력할 때 유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과 지방의 금액이 달라요. 공제해주는 금액이. 그래서 그거를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쌤 수도권이나 지방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여기서 알아요. 회사 등록하셔서 우리 서강이죠. 이 서강의 사업장 주소가 어디인지를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보니까 어디예요? 인천광역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도 이렇게
법규상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애매한 것들은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보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액에서 얘는 아니고, 자, 쭉쭉쭉 내려가니까 여기 있네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증가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F4 누르셔서 우린 어디죠? 수도권 내에요. 여기다가 청년등이 얼마예요? 2.5명. 청년 외는 4명. 그럼 5,550만 원이죠? 제가 이걸 써볼게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5,550만 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액공제 신청서 이런 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세액공제 조정 신청서 구분을 자 누르셔서 고용 치시면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연도 얼마예요? 2019년 전기분 없었었죠? 단기분 얼마냐면 5,5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쭉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세액공제 종료 명세서 하면 세액공제 탭과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액 요거랑 요거를 각각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다 한 것 같네요. 그쵸? 네, 뭐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시면은 요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거의 같이 기출문제 풀면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아무래도 제가 전산 회계 풀이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부터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스타일도 그렇고 뭐 이론 문제 같은 경우도 세무 1급 하시는 분들도 회계 1급이랑 세무 2급 이론 같이 푸시면 좋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겹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87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1급이랑 전산세무 2급도 같이 풀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7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